판례의 중요성이 최근 4, 5년 동안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하고 한 60% 또는 65%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례가 가령 하나의 문장이 2줄 정도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한 3줄, 4줄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문장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판례의 결론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결론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행정고등고시에 행정법 객관식 문제가 있었을 당시에 행정법 문제보다 지금은 9급 행정법 문제가 오히려 그때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난이도에 있어서는 거의 최상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굳이 뭐 7급 행정법 총론하고 9급 행정법 총론, 지금 이제 그 행정법 총론 시험이 그렇게 두 분야에 있거든요. 그런데 7급 행정법 총론 시험하고 9급 행정법 총론 시험이 난이도에 있어서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행정법 총론 부분에 있어서는 7급 하는 학생이나 9급 하는 학생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분야별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분야를 여러 가지 이제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론, 판례, 법령 이런 식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고요. 행정법 총론이 1편에서 4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이제 이론하고 판례, 법령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하면 과거의 시험 문제의 경향은 이론이 한 50% 내지 60%, 그리고 판례가 한 30%, 그 다음에 법령이 한 10%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되어 가지고 판례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최소한 60 내지 65%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이론적 측면의 내용을 묻는 문제다. 이거는 한 20%에서 25%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한 10%에서 15%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제 판례가 60%에서 65%다 이랬는데 그 판례가 60%, 65%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수하게 판례의 내용만을 묻는다? 그건 아니고요. 이론하고 이제 겹쳐져 가지고 이론하고 연계가 된 판례의 문제가 한 60에서 65%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론하고 판례 법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눌 생각은 그렇고 1편에서 이제 4편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1편에서 이제 4편까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1편이 행정법 서론이고 2편이 행정작용법이고 3편이 실효성확보 수단이고 4편이 행정구제법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예전에는 문제가 출제될 때 1편에 해당되는 문제, 2편에, 3편에, 4편에 해당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출제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출제가 안 되고 종합적인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1편부터 4편까지의 내용을 다 알아야만이 문제의 정답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1편의 내용만 학습을 하면은 그 1편의 지식 가지고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1편부터 4편까지의 내용을 다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이 요즘 이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는 법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몇몇 규정은 특히 학생들이 유념해서 잘 알아놔야 됩니다. 먼저 우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서 위반행위에 관한 일반법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인데 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사상 소송법상의 일정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적용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2조가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잘 압니다마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종래의 통설과 판례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걸 확 뒤집어 가지고 이제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요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질서위반행 규제법 2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 규제법의 적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선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의 일정한 질서위반행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일정한 질서위반행의 성립과 관련해 가지고도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고의과실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잘 유념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그 도시 재개발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 이래도 됩니다. 그 재건축조합이 있는데 그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입니다. 그 법적 성격이 단순히 인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은 특허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그건 단순히 인가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즉 보충행위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특허에 해당이 된다, 설권적 처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 점을 우선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뭐 관리처분 계획안, 그런 게 있고,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가 있고요. 그 인가고시가 있기 전이 있고 이러는데, 그 시점별로 어떠한 쟁송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다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령 민사소송이냐, 뭐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이냐, 아니면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이냐. 이건 수업 시간에 다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학생들이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장에 가기 위해 가지고 많이 애썼죠? 여러분들이 정말 애쓴 것만큼 시험장에서 점수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권투를 빌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